그날 한 남자가 재벌 회장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몰랐고 그저 거지 고아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약이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 약을 먹으면 죽어요.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었어요. 죄를 감춘 자에게는 독이었고 진실을 잊은 자에게는 벌이었죠. 그날 밤 재벌의 집안에서 진실이 깨어났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낮의 햇살이 유리 건물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고급 리무진 한 대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년 남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로 강신그룹의 수장 강도현 회장이었습니다. 언론과 재계에서 냉혈한이라 불릴 만큼 차가운 인물이었죠. 오늘도 그는 몇몇 임원들과 오찬 약속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이 한마디 하면 공기가 달라졌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곁의 사람들은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도연의 발끝이 잠시 흔들렸고 손이 가슴팍을 움켜쥔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인도 위로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낡은 외투를 입은 한 청년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더니 누가 119 좀 불러요. 심장 멈췄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릴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청년은 직접 강 회장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얼굴에는 진땀이 흐르고 손끝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이 헐떡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맥이 돌아왔어요. 청년의 외침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 회장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민재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한 뒤 사람들 틈을 뚫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햇빛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뉴스는 곧바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거지가 재벌 회장을 살렸다. 인터넷엔 영웅이 나타났다는 댓글이 넘쳐났지만 정작 그 영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낡은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당신들이 먹은 약, 그게 모든 시작이었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스며들며 낡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구했지만 다음엔 구하지 않겠어요. 며칠 뒤 강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비서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을 살린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거짓 차림이었지만 의학 지식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회장은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꼭 찾으시오. 그날 밤 민재는 병원 근처에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 회장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며칠 후 강신그룹 본관 앞에 검은 리무진이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비서실장 박기찬이 직접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허름한 점퍼 차림의 청년 민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전경은 그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죠. 넓은 잔디 정원, 분수대, 대리석 계단 위로 늘어선 화려한 조명.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냄새, 이 공기 잊을 수가 없지.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민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라 하시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 목소리엔 감사의 온기보다 냉정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년 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엔 고가의 미술품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난로엔 잔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천천히 울릴 때마다 낯설고도 익숙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그때 그 연구소 옆이었군요. 민재의 속마음은 말없이 들끓고 있었지만 얼굴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강도연 회장과 그의 딸 세진, 그리고 가정부 남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민재인가?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회장님. 별것 아닌 일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숨쉬고 있네. 그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네. 세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은혜라지만 이런 사람을 집으로 들이시면 곤란해요. 그녀의 말에 식탁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회장은 딸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내가 가진 건 전부 누군가의 도움이야. 교만하지 마라. 세진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군요. 가진 자의 냄새.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회장은 민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부모님이 약사셨거든요. 남순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약사? 낮게 되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잘 살렸구만.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곁에 있다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어. 그의 말에 세진은 비웃듯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을 회사에요?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 되시겠네요. 회장은 딸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면서 내 건강을 좀 챙겨주게. 제가 감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은인을 대접하는 게 내 도리일세. 그 한마디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별채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고급스러웠고 벽엔 값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정부 남순이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이 집 낯설죠?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릴 적에도 이런 냄새가 났어요. 약 냄새요. 남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당신 이름이 정말 민재 맞죠?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고 남순의 얼굴엔 오래된 공포가 스쳤습니다. 민재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부르든 달라지는 건 없죠. 그가 방문을 닫자 남순은 주저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맞나요? 설마 그 아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창문을 열고 저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여전히 분수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서 진실을 끌어낼 차례네요, 회장님. 그는 사진 속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아들이. 강 회장이 민재를 집안에 들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내부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하인들의 발소리가 잦아들었고 복도엔 이상하리만치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로 들어온 청년이 주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미담이 퍼졌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엔 낯선 경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회장의 건강을 살피며 정해진 루틴을 따랐습니다. 아침엔 회장의 혈압을 재고 점심엔 약을 준비하며 식단을 확인했죠. 겉으론 충실한 간병인 같았지만 그가 머무는 별채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수는 새벽마다 몰래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뭘 저렇게 적는 걸까? 그녀는 의심스러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편 강세진은 민재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하루는 식탁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족처럼 행동하잖아요.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신문을 접으며 답했습니다. 은인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네도 언젠가 그런 은혜를 받을지 몰라. 은혜요? 거지가 재벌집에 들어와서 보살핌을 받는 게 은혜라면 그건 동정이지요. 세진의 말에 회장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회장의 서재에 들어가 정리하던 약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약의 색깔이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약을 흔들어 본 뒤 서류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기엔 강신제약 연구 기록이라 적힌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위에 손을 얹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해. 그의 속삭임은 마치 스스로를 다스리는 주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수는 식탁 위의 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의 포장지 일부가 미묘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민재를 흘기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약 어제 것과 조금 다르네요. 남순이 조심스레 말하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 조제된 약입니다. 회장님 상태에 맞춰 제가 약사와 상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난 뒤 남순의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진은 거실 창문 너머로 민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분수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표정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 눈빛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세진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되자 남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장 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민재 씨가 약을 자꾸 바꿔요.
도연은 피곤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순 씨, 자네도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걸세. 그 청년은 내 생명을 구한 은인이야. 하지만 회장님, 그 눈빛이 뭔가 섬뜩해요. 회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오해로 사람 상처 주지 말게. 자네답지 않아. 남순은 낙담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 뒤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발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 회장님 방에 다녀오셨습니까? 민재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닿지 않아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남순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녁 약 확인하려고요. 걱정 말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라 네, 저도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묘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순은 방에 돌아와 창문을 닫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지금의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남순은 입술을 떨며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시각 민재는 별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금속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회장님. 그는 속삭이며 약병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복수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침대 곁에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알약은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표면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그는 오랜 습관처럼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식탁을 차리던 남순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장님, 그 약 요즘 냄새가 좀 달라졌어요.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순 씨, 자네도 이제 나보다 예민하구먼. 그냥 새로 조제한 거겠지.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트레이 위엔 따뜻한 물컵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새 처방이에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재가 내민 물컵을 받았습니다. 남순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불안과 의심이 번지고 있었죠. 약을 삼킨 뒤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이젠 나도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먼. 민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죠. 회장님은 너무 많은 걸 짊어지셨습니다. 자네는 철학자 같구먼. 그저 세상이 불공평하단 걸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 말의 의미를 곱씹지 않았습니다. 남순은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약병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묘하게 색이 다른 알약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건 내가 정리했던 약이 아닌데. 그녀는 조심스레 약병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약을 손바닥에 쏟아보니 일부 알약이 미세하게 변색되어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주머니? 민재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남순은 급히 약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낯선 냄새가 나서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회장님 건강에는 항상 신경 써야 하잖아요. 민재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짧은 순간 칼날처럼 번쩍였습니다. 그가 떠나자 남수는 서둘러 약을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회장 방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회장님이 나를 의심하시겠지. 그녀는 고민 끝에 약을 자신의 방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저택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세진은 방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순만이 홀로 부엌에 남아 식기를 닦고 있었죠. 그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엔 뭔가 잘못됐어. 너무 조용해. 그 순간 별채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남수는 무심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진짜 돌아온 걸까? 그녀는 손바닥의 상처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저택의 전경을 비추었습니다. 민재의 방 창가에는 그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는 손에 약병을 들고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약병에 반사된 빛이 그의 눈을 스쳤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시작될 거예요. 그의 낮은 속삭임이 비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남순의 마음속에도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밤 회장은 또다시 그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택은 다시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회장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고 남수는 매일같이 약을 바꾸려다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맴돌았죠. 민재 씨가 뭔가를 바꿨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 사이 강세진은 민재에게 점점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알아야겠지.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민재가 정원에서 회장에게 차를 내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햇살 속에 비친 그의 옆모습엔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죠. 저 사람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세진은 와인 한 병을 들고 민재의 별채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책상 위엔 약학 서적과 손때 묻은 노트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냥 아버지 말씀만 듣다 보니 궁금해서요. 민재는 의자를 당기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손님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잔이 부딪히며 짧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재 씨 있잖아요. 네. 요즘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혹시 약이 잘못된 건 아니죠? 민재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은 완벽합니다. 다만 몸보다 마음이 병든 게 문제죠. 마음이요? 죄를 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몸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의 말은 무심하게 들렸지만 세진은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죠. 민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세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민재 씨 당신 우리 집을 처음 온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처음 본 집이 아닌 사람 같아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 앞에서 긴장을 풀죠. 전 그런 걸 잘 아는 편이에요. 그날 밤 이후 세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강신제약 임상 기록이라 적힌 폴더가 있었죠. 이게 뭐지? 폴더 안에는 수십 명의 피험자 명단이 있었고 그 중 한 줄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피험자 327 김도현, 김영숙.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도현, 영숙 분명 민재 씨가 말했던 부모님 이름.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서류를 보시나요, 따님? 세진은 깜짝 놀라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옛날 문서예요. 왜요? 혹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민재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건 오래된 진실을 담은 문서입니다. 진실이라니요? 당신 아버지가 만든 세상의 밑바닥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상처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는 서류를 빼앗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런 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상처만 남습니다. 세진은 그의 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모든 건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방을 나간 뒤 세진은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실험 부작용 사망이라는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재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보면 안 될까요? 도연은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우리 가족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세진아, 사람을 의심만 하다 보면 평생 외로워진다. 민재는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라.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 단순히 은인이 아니야. 무언가 더 큰 목적이 있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민재의 방에 들어가 진실을 찾아내리라고. 밤이 깊자 세진은 몰래 별채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와 약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드시는 약이야.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르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따님?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습니다. 세진은 약병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 약 아버지가 먹는 거랑 달라요. 왜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약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그의 한마디가 공기처럼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약병이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저택의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모두가 잠든 시간 민재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오래된 서재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연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놓인 강신제약 임상실험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오래된 서류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와서 이런 걸 본들 무슨 소용이람. 그의 목소리는 허탈했고 얼굴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재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아직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도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인가 잠이 안 오네. 옛 문서를 좀 정리하고 있었지. 옛 문서라면 강신제약의 과거 기록 말씀이십니까?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기록일세.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민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기록 속에 제 부모님의 이름이 있더군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민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장엔 손으로 쓴 듯한 붉은 잉크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피험자 327 김도현, 김영숙. 실험 중 사망. 그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분노가 깃들어 있었죠. 회장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고였네. 나는 몰랐어. 보고를 받았을 땐 이미 몰랐다, 사고였다. 민재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말, 제 부모님 장례식 때도 그렇게 했겠죠. 도연은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감히 나를. 감이라뇨. 민재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숫자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 중 하나의 아들입니다. 순간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접근한 건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처럼 비열하게 하진 않아요. 진실로 끝낼 겁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인가? 날 죽이기라도 하겠단 건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재는 약병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회장이 매일 복용하던 약과 똑같이 생긴 알약이 들어 있었죠. 당신의 몸엔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 기억하시죠?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마 내가 그걸 조금 바꿨습니다. 독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느끼게 해주는 약이죠. 회장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내 부모가 죽은 건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걸 나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된 판단이야. 잘못된 판단이라 민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강 회장의 서명이 적혀 있었죠. 실험 결과 보고 승인 강도연. 이건 당신의 서명입니다. 변명할 여지는 없겠죠.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건가? 그땐 나라를 위한 일이라 믿었네.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었겠죠. 민재는 서류를 다시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순이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그 아이가 맞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그날의 일을 기억하시죠? 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부모님 난 그 실험실 근처에서 일했어요. 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보고서 위에 사인만 했을 뿐이지만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대가를 치를 날이네요. 남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복수로 끝내지 말아요. 그건 당신 부모님이 원하던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장의 약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새벽 2시 회장은 평소처럼 약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숨이 거칠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왜 회장은 비틀거리며 손을 내밀었죠.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몸이 어떠십니까,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진실은 늘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네는 날 심판하려는 건가? 민재는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벽녘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가 흩날리며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민재의 부모를 포함한 희생자들이었죠. 민재는 흩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고개를 드는군요. 그리고 그의 눈에선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강신그룹 저택의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회장은 식사 도중에도 말을 아꼈고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약을 삼킬 때마다 그의 눈가가 떨렸고 남수는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회장님, 병원에 다시 가보셔야 해요. 괜찮네. 그저 피곤할 뿐이야.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박기찬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 몰래 약 복용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일주일 전부터 약 성분이 바뀌었어. 그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약국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죠. 처방자 한민재. 박기찬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역시 그놈이 문제였군. 그날 저녁 그는 몰래 민재의 동선을 따라붙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민재는 검은 우산을 쓴 채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약국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직원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박기찬은 차 안에서 망원 렌즈를 통해 그 장면을 포착했죠. 확실해. 저놈이 회장의 약을 손댔다. 그는 숨을 죽이며 사진을 찍고 증거로 남겼습니다. 다음 날 비서는 민재를 불러냈습니다. 시간 좀 있겠나? 네, 무슨 일이십니까? 최근 약 처방 기록에 자네 이름이 있더군. 회장 약을 왜 자네가 바꿨지? 민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기존 약보다 부작용이 적은 성분을 쓰라고요. 그래. 그런데 왜 병원엔 보고가 안 돼 있지? 서류상으론 아직 정리 전이라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박기찬은 속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민재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방 안 창문 틈으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약병과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는 약병을 하나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고 약간의 침전물이 보였습니다. 역시 뭔가 섞인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로 제 방에 오셨습니까? 박기찬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네. 아니요. 딱 알맞은 시간에 오셨네요. 민재는 조용히 걸어와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실장님, 당신은 언제나 회장 곁에 있었죠.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잘 아실 테고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일까요? 강신제약의 비자금 관리, 실험비 조달, 서류 위조 전부 당신 손을 거쳤잖아요. 박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들었지? 민재는 웃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실장님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박기찬은 입술을 깨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아니요.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당신은 지금 저를 회장님께 고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 비자금 서류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민재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넌 미쳤어. 그건 실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민재는 약병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내일 아침 약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어쩌면 내일 아침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박기찬은 약병을 던지듯 내려놓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마당을 달려나가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야. 저놈은 뭔가 더 큰 걸 꾸미고 있어. 그날 밤늦게 그는 자동차를 몰고 산길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비는 세차게 내렸고 와이퍼가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만 회사에 넘기면 내가 살 수 있어. 그의 옆 좌석엔 민재가 남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드라이트 너머로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순간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차량이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비에 젖은 도로 위로 흩날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저택 거실의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신그룹 비서실장 박기찬 교통사고로 사망. 세진은 입을 틀어막았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운전이 위험하죠. 실장님도 아셨을 텐데. 그의 말이 끝나자 남순의 손에서 수건이 미끄러졌습니다. 민재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묻혔습니다. 이제 한 명 끝났군요. 남은 건 진실뿐이죠. 비가 내리던 밤 강신그룹 저택은 마치 전쟁 직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불안한 빛을 흩뿌렸습니다. 창문마다 반사된 빗물은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죠.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엔 피로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수는 식탁 위의 약병을 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세진은 그 옆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약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약 자네가 만든 거라 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조제했습니다. 그럼 묻겠네. 왜 먹을수록 내 몸이 무너지는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회장님이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재 씨,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에요? 아니요. 당신 아버지 자신입니다. 민재는 서류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낡은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 위엔 강신제약의 불법 실험 기록, 사망자 명단,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의 시선이 그 중 한 장에 멈췄습니다. 피험자 327 김도현, 김영숙.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이름들 당신 부모님이었군요.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민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기억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에서 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실을 깨닫게 하는 약입니다. 당신이 감춰온 모든 죄가 스스로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남순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번개 소리에 섞여 방 안을 울렸습니다. 민재야, 제발 그만둬. 복수로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아주머니. 정의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는 회장 앞에 약을 올려놓았습니다. 선택은 회장님 몫입니다. 이 약을 삼키면 모든 게 끝나고 아니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겠죠. 세진이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경찰에 가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손을 들어 약을 집었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야지. 그는 약을 입안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잠시 후 회장은 몸을 움찔하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내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수는 울며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민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독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게 하는 약이니까요. 그러나 회장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민재, 내가 잘못했어. 그가 고개를 떨구자 세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남수는 떨리는 손으로 심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번개가 창밖을 갈라 방 안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민재의 얼굴은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수는 그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부모님이 이런 걸 원했을 것 같아요?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진의 흐느낌이 메아리 쳤습니다. 민재 씨, 당신도 이제 괴물이 됐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저택문을 지나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번개가 번쩍였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하죠? 저택 안에서는 아직 회장의 숨결이 미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약병 옆에 떨어진 종이 위로 한 줄의 피가 번졌습니다. 민재, 진실은. 그 마지막 단어는 완성되지 못한 채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저택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빗소리만이 천천히 지붕을 때렸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남수는 회장의 침대 곁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제발 이대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섞이며 입가로 미세한 픽거품이 번졌죠. 회장님, 회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남수는 다급히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남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이 약을 바꿨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재는 회장에게 다가가며 답했습니다. 그건 진실을 보여주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 이건 독이에요. 그녀의 외침이 방 안을 울렸지만 민재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겨우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 날 죽이려 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노와 후회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삼킨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진실이라니 그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죄는 고통으로만 사라집니다. 민재의 말이 끝나자 회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남수는 울부짖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셨어요? 그녀는 약병을 잡아 던지려 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병이 깨지며 하얀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 향은 약초 냄새 같기도 하고 어딘가 매캐한 화학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세진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본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장이 아니라 바닥에 흩어진 약가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게 전부였어요. 단 한 알로 수십 년의 죄가 무너졌죠. 세진은 고개를 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민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때 남순이 바닥에서 약병의 조각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일부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지. 뭘 섞은 거야?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과 후회, 그리고 기억이요. 농담하지 마. 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일깨웁니다.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죠. 그의 말이 끝나자 세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요. 그러나 이미 회장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수는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재 씨, 당신 부모님도 이런 결말을 바라셨을까요? 몰라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살아남은 자의 몫이니까요. 누군가는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민재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그 안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진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손 안에서 작은 종이가 구겨져 있었죠. 그녀가 그것을 펴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재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녀의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엔 당신을 용서했어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젠 멈출 수 있겠네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저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퍼졌고 하늘엔 한 줄기 번개가 길게 스쳤습니다. 그는 젖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부모님.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그의 울음소리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저택 안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깨진 약병의 조각만이 바닥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죠. 그 가루 사이에 남아있던 한 알의 약이 천천히 녹으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마치 회장의 마지막 숨결처럼 천천히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긴 밤의 폭풍이 지나가고 저택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회장의 식어버린 손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그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평안히 가세요, 회장님.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 세진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인지 눈은 붓고 손엔 구겨진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엔 마지막으로 남긴 회장의 글귀가 적혀 있었죠. 민재에게 용서를.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지만 세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왜 용서해요?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살펴보고 약병과 서류를 증거로 수거했습니다. 형사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 약 정밀 검사 들어가야겠군요. 단순한 독극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민재는 어디 있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저택 뒤편 정원 쪽 CCTV엔 그가 새벽에 나서는 모습이 찍혔어요. 남수는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결국 끝내지 못했네요. 세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끝내지 못했다니요? 복수를 완성했잖아요. 남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항상 사람을 파괴하죠. 그날 오후 강신그룹 본사 앞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강신제약 불법 임상실험 의혹 폭로, 강 회장 사망, 내부 고발자 민재 행방 묘연.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이사진들이 허둥지둥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의 버스 정류장. 민재는 낡은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웃던 흑백 사진.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사진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끝낸 사람의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손가락으로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된다. 차창 밖으론 회색 하늘과 젖은 도시가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세진은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세상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품은 인간이었을 뿐이죠. 밤이 되자 텅 빈 저택 안에서 빗소리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수는 회장의 초상 앞에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녀의 눈가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 약은 결국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독이었네요. 진실을 감춘 사람도 복수한 사람도 모두 같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카메라는 저택 창문 너머로 비추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깨진 약병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미처 녹지 않은 흰 가루가 남아 있었죠. 그 가루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어요. 하지만 진실을 삼키지 않아도 인간은 죽어가죠. 마지막 장면, 버스 안에 민재가 고개를 창문에 기대며 눈을 감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 순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뜹니다. 진실은 약보다 쓰고 거짓보다 무겁다.